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버리가 그간 대폭락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때쯤 한번 봐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클 버리가 맞았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숏 포지션, 사실은 풀옵션이었죠. 그래서 13F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언론 플레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대폭락과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맞았냐 이거죠. 최근 꽤 테슬라 주식이 이제 올라와 줬죠. 그러나 오늘 또 좀 많이 내려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도 마이클 버리가 금방 엄청 대폭락 할 거라 그랬는데 지난 6개월을 보면은 심지어는 최근에는 좀 올라와 주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맞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뛰어난 인물도 맞추기가 쉽지 않죠. 지금 몇 개월 동안의 그런 모습은 전혀 맞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근데 테슬라만 이렇게 얘기를 했냐? 아니죠. 게임스탑이나 이런 밈스탁들이 다 잘못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은 게임스탑도 이것도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많은 월가에서 이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꽤 선방하면서 지금 이 기나긴 6개월을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틀리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AMC 역시도 한번 올라온 뒤로는 지금 한 달째 거의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를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유가 기존에 그런 보여줬던 이유들이 아니어서 그러나 여튼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든다라는 거죠. 크립토라든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참 이렇듯 이런 전문가분들도 내일의 그 주식은 어떻게 될지 방향이나 이런 거 심지어 내일도 아니죠. 이거 상당량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여전히 잘 맞지 않고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 맞춘 이후로 다시 그걸 맞추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다모다란 교수님 이 딘 오브 밸류에이션의 이제 딘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은 맹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클 버리는 빅쇼트 이후로 이제 은퇴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The mother of all crises 아직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페드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 과거의 한 20년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우려 때문에 돈을 좀 덜 풀었더니 디플레이션이 온 경험도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하듯이 실업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속 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돌면 돈을 거둘 것 같아서 언젠간 당연히 돈을 좀 걷어서 시장을 진정시키겠지만 왠지 지금은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기사들 얘기인데 심지어 이렇게 다모다란 교수도 그냥 그저 심지어는 이제 그 마이클 버리가 숏을 맞춘 것이 그냥 어쩌다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right moment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물론 빅숏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조금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왠지 지난 제가 이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숏에 대해서 진짜 한 1년 가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좀 틀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됐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건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제 의견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야기 기사나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끌어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밈스탁, 게임스탑, AMC 그리고 크립토까지 크립토는 조금 내려와서 살짝 맞은 것도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맞았다고 보기엔 매우 힘들다.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너무 주식에 떨어진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데이터거든요. 딜리버리랑 테슬라의 프로덕션. 작년 대비 지금 노란색이 2020년입니다. 프로덕션이나 딜리버리 역시 작년 대비, 물론 코로나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과대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 테슬라는 계속 꾸준히 생산과 판매를, 인도를 성장해 왔고, 100% 넘는 성장이면은 지금 내년에 베를린이나 텍사스 공장에 돌았을 때 이 지금 빨간색 높은 기둥을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진짜 내년에도 이게 2배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 과연 이런 판매, 생산량 이렇게 올리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50% 진짜 100% 이렇게 생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공장이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게 곧 돌죠. 심지어 텍사스는. 그게 만약 진짜 제대로만 돈다 그러면은 여전히 테슬라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하다. 특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판매량, 생산량에 있어서도 폭발적인 조짐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왠지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은 진짜 그런 조짐들 게 보여서, 테슬라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밝다고 보여지는 거죠. 문제는 배터리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차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만 받쳐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이렇게 네이처 에너지라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최근에 논문을 별로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나와 봐야 아는 거고, 기술적 진보가 딱히 최근에 배터리 쪽에는 좀 더 양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양산은 이런 학계 이런 페이퍼보다는 사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만에 이런 모든 배터리를 어우르는 또 이런 괜찮은 저널에서, 이름 있는 저널에서 또 총망라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포스트 리티엄 아이온 배터리 셀 프로덕션이 어떻게 되냐, 나름 프로덕션까지 고려해서 총망라를 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대략적으로 다음 이제 주목받는 배터리들을 다시 한번 이제 최신 버전으로, 또 이게 논문이 나온 게 아마 올해 2월이라서 따끈따끈하게 다 상세히 이렇게 봤는데요. 리티엄 아이온 배터리, 소디움도 있습니다. 나트륨도 있고, 리티움 설퍼,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이제 리티움 에어까지, 에어 배터리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해놨지만, 결론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리티엄 아이온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정말 여전히 인텐시브한 리서치와 디벨롭먼트 액티비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 갈 길 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되게 재미난 것도, 사이클 라이프를 보면은 리티움 아이온 배터리가 아직 이게 제일 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길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배터리 과정 좀 보십시오. 참.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나 이렇게 잘 한다 그래서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배터리뿐만 아니라 기술도 플랫폼입니다. 생태계죠. 뛰어난 교수 한두 명, 연구진 몇 명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연구가 다방면으로 그리고 융합돼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배터리든 다른 AI든 이렇게 기술 개발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든 큰 회사에서도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문제. 일단 배터리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과정이 복잡합니까? 이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와서 이것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보면은 필링과 포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쪽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계열에서는 플레이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옥시드, 그러니까 옥사이드에서는 이게 브리틀하기 때문에 템퍼링과 신터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논문을 읽어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듯 이 전 공정에서 뭐 하나만 삐끗해도 배터리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덜 집중하거나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듯 모든 스텝이 복잡하고 각 스텝별로 이걸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박사들과 연구원들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쉽지 않다. 이런 연구가 전반적으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기는, 이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겠구나. 근데 요즘 웬만한 연구들이 다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장점은 카피하기도 힘들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막 쫓아온다 하지만,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도 있지만 몇 개의 사다리가 빠지면은 이렇게 개발도 힘들어지고 일부 연구원들을 계속 중국이 채용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쫓아오기는 이렇게 힘든 이유가, 요즘 연구들이 이게 진짜 이런 다방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기는 한 번에 어렵다. 그리고 카피도 어렵다. 그러니까 카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제2의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AI든 그런 모바일 쪽이든 5G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아직은 그런 기술 격차를 봤을 때 요즘 연구는 진짜 이런 복잡 다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근데 최전방에서 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가, 그리고 다 해결해야지 이게 완성품이 하나 나오니까, 논문 읽으면서 이 총 망라되는 거를 보니까 다시 한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쉽지 않다라는 거, 혹시나 하고 한번 논문을 재미나게 읽었더니 뭐 새로 알게 된 사실들, 공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가격들 정리하는 것도 좋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다시 그냥 이 결말만, 이런 정말 수십조, 그러니까 멀티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는 거를 정당화하려면은 진짜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논문도 약간 부정적으로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논문 읽으면서 봤더니 여전히 갈 길 멀다, 양산까지는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고,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 양산에 있어서도 다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조성 뭐 그런 거 나와서 옛날에 지금 사이버트럭 합금 얘기 그런 거 나오면 뭐 경쟁사가 쫓아가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누누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 조성 똑같이 하고 4680 배터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템리스는 필수였다라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이 하고 원통형 사이즈만 크게 하는데도 열 문제 이런 거 시뮬레이션에서 논문 쓰신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중간이 벌써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18650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2170까지도 별 문제가 없다가 이제 4680 오면은 열이 빠지질 않아서 기존 배터리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제 힐 러스라든지 이제 손해보는 면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 안에 템리스는 무조건 가져갔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4680을 하면서 템리스도 뭐 채용한 게 아니라 4680에 템리스를 하지 않으면 배터리로서 작동을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여건들은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뮬레이션상 다 똑같이 하고 모양만 키웠는데, 케미컬 조성까지 했는데, 이런 하이 오밍 러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쉬워 보이는데,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걸 그냥 용량만 늘린다든지 규모만 늘려도 정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화공과가 존재하는 거겠죠. 이렇듯 정말 크기 하나 바꿨는데도 정말 이렇게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앞선 그런 네이처 에너지 논문을 다시 한번 봐도 이 분야 이렇게 해서 진전하기가 참 쉽진 않구나. 그래도 4680을 좀 나름, 그래도 요거 하나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그렇게 혁신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좀 요거 하나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얘기는 양산한다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가 또 관건이겠죠. 이걸 또 왕창 생산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의 이제 또 트윗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진짜 말은 겉으로 보기엔 한 줄 한 줄 쉽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달려들어야 되고 그것들 다방면으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기술을 카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는 완성품만 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저 배터리 4680만 보더라도 그렇죠.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윗을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에 답변을 했냐면, 이거 AI에 관한 건데 오토파일럿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오토파일럿이 언제 디지털 베리어블 스피드 시그널을 인식하겠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했는데, 물론 이분은 그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분도 모델 3 갖고 1580km를 갔는데 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로드트립을. 저 역시도 이거 크게 동감하고요. 저 역시도 몇 번 로드트립을 플로리다로 몇 번을 했죠. 여행의 97%를 오토파일럿을 씁니다. 이건 진짜
야, 이 멘탈 캐피털 페어 세이프하고 정말 그 릴리브 되고 아주 그냥 편히 그냥 손 하나 얹어놓고 무게를 이렇게 핸들에 좀 전가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계속 잡은 걸로 인식하니까 쭉 가게 되는,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요. 그래도 꼭 전방 주시하시고요. 저 역시도 이게 습관화되면 이게 오토파일럿과 모라일체가 되는 느낌? 잘 어떻게 하면 이게 인식이 된다라는 게 몸에 익은부터는 그냥 손을 얹고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편안함을 주니까 그래도 꼭 전방 주시하시고 핸들은 그래도 꼭 잡아야 되고요. 그 위급시 꼭 개입을 하셔야 되고 모든 건 운전자 책임이니까요. 근데 이분도 이 1500km 가면서 여다무였지만 고스트 브레이킹 한 번, 그러니까 팬텀 브레이킹이었죠. 그리고 슈퍼차저 커스트는 이분도 리포럴이 많았나 봅니다. 예. $0였는데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배리어 아직 인식 못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이게 그 제 속도를 이렇게 스피드건을 쏴서 보여주는 사인들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인식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답했냐면 Switching frequency of light source, 뭐 surround 비디오 카메라의 여러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exposure, 그러니까 밝기죠.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뭐 낮추는 white balance, 뭐 여러 가지 투입하면서 하면 뭐 FSD 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그러니까 조건을 건들면 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몇 개 논문만 찾아봐도 배터리 못지않게 아직까지 학계에서 연구하는 거는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비슷한 논문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밤에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인이나 이미지를 인식할 거냐, 이미지 베이스로 FSD를 할 거면 계속 이 후속타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뭐 우리가 알기로는 데이터 넣고 그냥 트레이닝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 재미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냥 어두운 이미지를 넣고 트레이닝 한다라든지 그 이미지에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한 익스포저 세팅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미지를 조작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트레이닝에 넣었을 때는 다 이 리미테이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어두운 환경에서 익스트림 다크 시츄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보여서 그냥 단순 데이터만은 넣고 트레이닝 해가지고는 택도 없었다. 밤에 그런 걸 잘 인식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봤더니 이분들은 페어로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이 어두울 때 찍은 거랑 밝을 때 찍은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니까 어두울 때랑 밝을 때랑 어떻게 변하는지와 그런 것들을 셋으로 묶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더니 좀 낫더라. 뭐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두운 걸 보기 위해서도 트레이닝을 시킬 때 데이터셋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이미지를 단순히 요거 하나하나만 바꿨었을 때는 제약이 항상 생겼고, 여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미지를 밝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는 또 노이즈라든지 다 그런 한 가지씩 뭔가가 있어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간이라는, 그러니까 아예 재구성하는 거죠. 이미지를 재구성한다라든지 재구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페어로 묶어가지고 그런 밤이나 낮을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다 넣어서 해보니까 아 그나마 좀 낫더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한 이면에는 이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좀 나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면에는 엄청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테슬라도 그러겠죠. 전 세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건 다 모아놓고 이걸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뒤에 이면에 돌아가는 면들은 머리가 터지게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카피가, 역으로 얘기하면 카피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걸 통째로 카피해서 가져가도 원리를 모르면 쓰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결론은 플랫폼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플랫폼이죠.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지 이게 계속 발전하는 거지, 남의 거를 뺏어와서 하는 거는 요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경쟁 상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 그래서 몇 개의 진짜
그런 조미료 레시피가 다 완성되는데 몇 개의 다 조미료만 알면 되겠는데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럴 때는 뭐 한두 명이라든지 몇 개의 연구팀을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쫓아오기가 무지무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